오는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호의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발 부동산 정책 조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죠.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첫 질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네. 우선 일단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고 했는데요. 네. 사전 청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 그 집을 짓기 전에 사전 분양이 있고 네. 준공후 분양이 있는데 그 사전 분양보다도 먼저 택지나 또는 그 주택을 짓기도 전에 네. 먼저 분양을 해주는 예비 분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번에 당첨이 되면 나중에 3년, 4년 후에 본 분양할 때 그냥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짓고 들어가는 거죠. 예. 입주 시점까지는 적어도 한 4, 5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예.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자에게 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건설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이제 이전해 주는 그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초기에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네네. 2, 3년 전에 미리 분양해 주는 겁니다. 미리 그냥.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양자로 당첨된 사람들은 예. 이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에서 나서지 않고 대기 수요로 남거나 네. 뒤로 물러나니까 수요가 좀 줄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지금 핵심이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네. 지금 집값이 잡겠다는 것인데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예.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역을 보니까요. 3기 신도시 뭐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남양주도 있고 의정부, 네. 인천, 부천, 서울도 있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으로 수요 분산 효과가 진짜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게 연구를 계속 해오셨을 것 네.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사전 분양하는 지역은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만 합니다. 일단 네.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1지구라든지 또는 그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밖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서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건 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또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을 원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거는 이제 서울보다는 7월 달부터 연말까지 3만 200가구를 분양하는데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수도권 지역의 3기 신도시 보상이 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할 계획입니다. 예. 자, 그 중에서도 또 1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 타운으로 공급이 됩니다. 저희가 관련 발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전 청약에 당첨되면 본 청약 시 100% 당첨권을 제공하여 최근 과열되고 있는 매매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네. 신혼 지금 네. 그러니까 꼭 지금 결혼을 한 직후도 아니에요. 한 6, 7년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수요가 결국에는 집을 처음으로 사는 수요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14,000호를 먼저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네. 결혼한 지 6년 이내에 네. 아이가 6살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임신에도 아이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자녀 부모.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면 집을 처음 사는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는 이제 대출도 LTV가 70%까지 주고 아, 또 대출도 고정 더 많이 대출로 해주고. 이자가 1.3%밖에 안 됩니다. 1.3은 굉장히 낮은 거네요. 거죠. 고정으로도요. 네. 예. 그러면서 예.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한번 받을 때 그대로 갑니다. 보금자리가 지금 2.5%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예, 예. 2.0% 예, 넘죠. 예, 예. 네, 그래서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고정금리로 줍니다. 네. 이들에게 이 주택을 마련해 줌으로써 예. 생활의
안정도 꾀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예. 워낙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네. 이렇게 우선 그 30대, 40대 또는 2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전 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러면서 도시근로자의 소득이 120%에서 맞벌이는 130%인데 네. 이걸 130에서 140%에 늘려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신혼부부 희망주택 자체가 신혼부부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도록 정부가 유도하기 때문에 네. 하나가 참 중요할 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이 집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20, 30년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할 텐데 이 3기 신도시 이 지역들을 들어간다면 괜찮을까요? 그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직장과의 거리, 직장과의 또 거리.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 여력과의 그 네. 상충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 인천 계양지구인데 직장이 뭐 천호동이나 이렇게 멀리 있다 그러면 또 곤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남양주 왕숙지구나 이제 그 하남 교산지구로 가야 되겠죠. 예.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데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래서 육아를 기를 수 있는 그 단지에 형성돼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예. 단지들은 아마 전부 다 육아를 기를 수 있는 특화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에 이제 입주 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꼭 신혼부부들만 그렇게 14,000가구를 먼저 하는 거니까. 네. 근데 40, 50대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무주택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사실은 이제 신혼부부에게 주지 않고 일반 분양만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희망 주택 자체는 신혼부부나 예비 시범부부 또는 한 가정 부부 이 중심으로 분양을 하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무주택자이면서 예전에 집을 갖고 있다 팔았던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전 생애 최초가 돼야 네, 되는군요. 네. 예. 네. 그분들은 이제 그 통장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짚어보고 좀 정책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시장들을 좀 보게 되면은 특히 서울 아파트 값이 전체 그 시장을 아무래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지금 최근에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것인지 조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네. 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가 기대가 커서래요 이게.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기 전에 재건축 시장의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세훈 시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높이 완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2013년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 이 서울시의 주거지역 높이를 50층을 35층을 낮췄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고 도시개발에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40 계획에 의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네. 나머지 재건축 시장에서의 규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초기의 단계 1차 안전진단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예. 2차 안전진단은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1차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네. 322군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아까 희망주택 그런 타운 같은 경우는 전부 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공공택지는. 예. 근데 민간택지도 322군데가 지금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구당 3천만 원 넘는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9년도 12월 27일 날 합헌됐어요. 네네. 나머지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초기 단계 진입을 못하는 걸 좀 완화해달라고 좀 정부 요구하고 있는데 예. 이거 말고도 용적률 상회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야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토부하고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예.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월 기대 초에 심리. 0.5% 정도 상승했던 것이 예. 이번 주에 0.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지 당장 재건축이 진행돼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더 높일 수 있고 더 네. 많이, 이제 더 많이 분양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니까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많이 벌어봤자 이익이 환수되는 그런 이제 그렇죠. 그런 제재들이 이제 있다고 세 가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집값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네. 이것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네. 이걸 지금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했습니다. 27일. 했죠. 그러니까 이 연장하고 그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네. 모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허가. 네. 그러면서 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네. 실수요자가 아니면은
매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한쪽으로는 가격이 오르면 규제하겠다는 걸 보여줬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에 대고 이제 규제 완화를 또 부탁하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지역은요. 그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그렇고요. 예. 또 성수 전략지구도 성수, 예. 이렇게 그 단지별로 규제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특히 재건축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분명히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현재로서는 아마도 이 규제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걸 지정을 연장을 하게 되고 구역으로 묶으면은 실제 들어올 사람, 실수요자만 들어오라 이런 얘기 그렇죠. 메시지군요. 그런데 예.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이거 규제하지 않아도 예. 재건축 지위양도 금지라는 게 있어요. 예. 서울시역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죠. 네네. 서울에서 재건축 조합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지위양도 금지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조합 인가를 받기 이전에 단지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 때문에 기대 네.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네.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아 예. 네. 자 일단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 묶어놓은 안에서 이제 규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목표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그 안전진단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이 안전진단에 관해서 지금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안전진단 해봤을 때 많이 위험해야지만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풀어달라 그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시켜놨어요. 2018년도 2월 21일 날 안전진단을 강화했어요. 네네. 어떻게 강화했냐면요. 예.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구조안전진단, 소위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재건축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게 50점입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게 25점이었거든요. 아, 2배가 됐네요. 2배가 예. 늘었죠. 아, 그러니까 예. 웬만한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 건물들은 네. 30년, 40년 돼서 무너지지 않아요. 예. 무너지지 않거나 재해의 위험이 없으면 2차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1차는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이 노후 분량하면 해준다는 얘기죠. 예. 2차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다음번에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노후 불량한 건축물의 기준이 예. 꼭 구조 안전진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또 구조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노후뿐이 아니라 기능적인 노후도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나가서는 토지 이용률에 따르는 경제적 노후화도 있거든요. 예. 이 아파트가 오래되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되거나 네.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잖아요. 도심지에 네, 네. 토지가 부족하니까 예. 이거를 모두 안배해서 적정하게 안전진단을 좀 해달라 이 얘기가 가장 큰 겁니다. 관건은 그 예. 중에서 초기 진입 단계에 제2차 안전진단을 좀 완화해주면 예. 이 그 노후 불량한 주택들을 살원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예, 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를 국토부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죠. 국토부에서 이것을 승인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고 당장은 뭐 전망하던데요. 쉽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막 협력 상승하지 않겠나. 예. 왜 그러면 거꾸로 이사 대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이나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예. 결국에는 서울시의 허가권을 또 통과해야 돼요. 예.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도 혼자 할 수 없고 네. 서울시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서울시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또 국토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않겠나. 그래 보여진다면 예. 결국에 그 재건축 안전진단도 예. 일부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돼서 말씀해주신 그 세 가지 어느 정도 그 집값을 안정시키는 그 요인 중에서 첫 번째가 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또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집값을 묶는 조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연 이거 효과가 말고도 있는 뭐 걸까요? 거래를 제한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예를 들어서 있지만, 뭐 예. 이 재건축이 진행돼도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더 강하게 한다면은 이 그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못하는 걸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조합 인가 이전에 추진위원 단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위양도 금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만 하는 거죠. 이랬을 때에는 이제 그 특별한 경우 뭐 해외 그 이민을 간다든지 지방 전출을 갈 때는 팔게 하고 그리고 이걸 묶어놓는 방법도 있는데 예. 왜 그런가 하면 추진위원 단계도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예. 지방자치단체인 그 단체장이 추진위원회 인가를 내주거든요. 예. 그렇게 뭐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네. 것 같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면서도 어쨌든 지금 오래된 이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 과정들이
과연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이게 참 어려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그렇죠. 속에서 규제가 어려운 것 완화되면 같아요. 가격은 예. 오를 거고요. 예. 또 가격을 잡으려고 그러면 또 네. 시작이 또 어려워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후불량한 주택들 도시의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높이도 완화하고 용적률도 올려서 네.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또 이제 세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세금과 관련된 거. 종부세 가지고 지금 정치권이 뜨겁잖아요. 네. 특히 이제 여당에서 뜨거운데 종부세를 지금 현재는 9억 원 이상 집에 지금 물리고 있는 것인데 12억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과정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과연 이 종부세를 그렇게 9억 원에서 12억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그 부동산 안정 효과는 있는지요? 사실은 그 2009년도에 일가구 일테이 9억이었어요. 예. 12년이 지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네. 지난 3월 말까지 서울의 평균 65.5%가 올랐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네네. 자, 이 9억이 12억 되면은 12억 이하 주택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오르겠죠. 딱 그 9억 원의 그 밑에 있을 네, 때 네. 거래된 그 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부동산에서는. 그래서 12억까지 올리면 네. 그 이하 주택이 종부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0.05%에서 0.35%까지 낮춰지고 낮아졌죠. 있거든요. 예.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또 재산세가 낮아지는 그 부분이 또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뭐 한 11억 집이면은 12억까지는 또 금방 오르는 것이고. 근데 이게 공시가격이기 때문에요. 예. 12억까지 올리면 시가 한 15, 6억 정도 됩니다. 아, 예.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사실은 예. 이제 그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예. 부자세로 출발했잖아요. 네. 전체 주택이 한 1% 정도 물리겠다.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6%가 넘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로 돌아가서 정말 고가 주택만 가지고 이렇게 그 물리든지 아니면은 일정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을 물리고 그 이하는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그 대출 규제도 좀 풀자 이런 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15억이 넘으면은 이제 대출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죠. 9억부터 15억 사이는 30%, 예. 9억 원이면 40%로 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이외에 무주택자에게는 좀 일정 기간 무주택자를요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 내 집 마련하는데 남들 때문에 나까지 규제받는다는 불이익에 대해서 예. 불만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에는 적어도 좀 그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내 집 마련 무주택자 네. 실수요자에게 이게 무주택자도 예. 오늘 집을 쓰다 팔고 내일부터 무주택자가 아니고 네네. 2018년도 오래된 사람. 2018년도 파리 대책에서 2017년도죠. 네네. 파리 대책에서 정부가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 2년 이상 거주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적어도 2, 3년 이상 무주택자는 예. 그 이상 무주택자에게는 예.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얘기를 네. 해볼수록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볼 것들 많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